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가난한 자의 벗,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제 선종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도 세월호 유족의 손을 꼭 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성직자에게 큰 차가 웬 말이냐며 경찰을 고집했고 경호 문제를 걱정하자 나는 살 만큼 살아서 여한이 없다며 삶과 죽음에 당당했던 시대의 큰 어른이었습니다. 유언 또한 아무런 장식을 하지 말고 묻어달라는 말이어서 그 울림이 큽니다. 우리도 어른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4월 22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제목 보세요. 이게 어느 나라에서 벌어진 얘기일까요? 이담 아나운서.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네? 게다가요. 이 말을 한 사람은 교단에 선 선생님입니다. 뭐라고요? 인천의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요. 수업 시간 중에 선생님이 아이 안 낳으면 감옥을 보내야 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해당 내용, 발언을 담은 녹취록도 공개가 됐습니다. 진짜예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네. 군대 가산점이 남녀평등에 어긋난다고 가산점을 폐지하는 게 맞다고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내렸어요. 내가 알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중에서 최악의 판결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간과하고 게 있어요.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 감옥에 가지 않아. 남성은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가. 그럼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죠. 가임기에 있는 여성. 그래야지 남녀 공평한 거죠. 지금 시청자분들이 들으시고도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야? 막 귀를 후벼파시고 귀를 의심하실 거예요. 근데 혹시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이 지금 아이들한테 수업 시간에 저거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혹시 교과서에 저런 내용이 실린 거예요? 이 사안을 공론한다면서 온라인에 녹취록까지 공개한 작성자에 따르면 이 발언은 정치화법 수업 시간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업 내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군복무 이야기를 꺼낸 교사가 이건 아니다 싶은 발언을 이어가자 녹음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녹음 파일에서 이 남성 교사 1999년 헌법재판소에 군 가산점 위헌 결정을 언급하기 시작하는데 이 남성의 군복무와 여성의 출산을 비교해 불공평하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박하던 중에 이 발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니, 물론 이 선생님들이 교과서에 나온 내용만 학생들에 가르치는 건 아니겠죠. 뭐 사회적인 현상 같은 것도 예시를 들어 설명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에 김현주 평론가님, 이게 지금 학생들 앞에서 적어도 여자 고등학교 학생들 앞에서 지금 할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죠. 어떻게 교과서 안에서만 모든 가르침을 주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내용이 부적절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 들려드렸던 그 녹취의 전체가 아니고요. 일부라는 것입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이 해당 교사는 출산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출생률이 낮아졌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아이 안 낳았다고 감옥에 간 여성은 없다면서 가임기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않은 여성들은 감옥에 보내야 공평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듣고도 믿기지가 않는데요. 반면 이 교사는 남성들은 군대에 가는 것이 의무지만 혜택이 없으니까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라는 이런 반대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진짜 저 녹음 파일, 녹음 내용을 공개한 학생도 이 수업을 듣다 보니까 전현현 평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아마 중간에라도 녹음한 걸로 보여져요, 지금. 예, 이게 잘 보시면은요, 그냥 사인 간에 이런 얘기를 해도 굉장히 폭력적인 언사인데 여자 고등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다. 참 이게 학생들에게도 충격이었고 아마 전애들은 부모님들에게도 굉장히 기분 나쁘고 항의할 만한 일로 충분히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그 수업에서 직접 그 얘기를 들은 건 아니지만 친구를 통해서 이 얘기를 들은 학생들도 굉장히 좀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식의 감정을 전하고 있는데요. 친구를 통해 이 발언을 들었을 때
선생님께서 너무 지나치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누리꾼들 사이에서 계속이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폭력적인 언사를 한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앞서 이제 1999년에 남성 이제 군대 가산점 폐지에 대해서 헌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나왔을 때 이게 성 역할을 법의 잣대로 이분법으로 나누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양성평등에 지금 가산점을 주는 게 위배된다. 이걸 마치 칼로 무를 자르듯 딱 남성의 역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여성의 역할은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부터 뭐 이게 그러진 않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당시 군 가산점 폐지 위헌 결정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 취지는 분명했고 사회적 공감대도 불러일으켰습니다. 물론 군 복무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은 받지 말아야겠습니다만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는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마련할 수 있다. 반드시 군 가산점 제도만이 그 불이익을 보완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이었습니다. 특히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몰리고 단순 0점 몇 초 차이로 등락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군 가산점을 부여하게 되면 이로 인한 역차별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우려해 나오는 결정인데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가 아직까지도 판례 변경이 되지 않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 판례 변경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취지를 존중해야 하고 정치권이 나서서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보완할 만한 다른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 자체를 두고 남성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발언하기 어렵고 특히나 이 사안은 이 남성 교사가 여교 수업 과정에서 즉 수업 시간 중에 이와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수업 중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발언을 했다. 일부 학생들에게는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틀렸다는 그릇된 인식을 가질 수도 있을 만한 발언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사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만 징계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물론 견책이나 불문 경고와 같은 경징계 수준에 그칠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경고 차원에서라도 일부 징계는 불가피해 보이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본인이 그랬잖아요. 헌법재판소의 최악의 판결이래요.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재단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녹음 내용까지 공개되다 보니까 학교 측도 박주희 변호사님 이 수업 내용을 모르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보도까지 되다 보니까요. 이 학교의 학부모들도 항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결국 이렇게 논란이 일게 되니까요. 인천시 교육청과 해당 학교도 이제 결국은 진상조사에 들어갔는데요. 학교 측에 따르면 해당 교사에게 경위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이 해당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을 통해서 지금 진술도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징계 절차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징계 여부는 교육청에서 판단을 하는 건데요. 오늘 오후에 저희 파이터 제작진이 교육청 측에 문의를 해보니까 어제 조사 결과에 착수를 해서 그 징계 결과까지 나온 데는 좀 시일이 소요가 될 거다 이렇게 밝혔다라고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가는 것과 별개로 이 해당 학교 학생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의 수업권도 보장을 해야 되고 또 곧 있으면 중간고사도 앞두고 있어서 이 해당 교사를 갑자기 직무에서 배제하는 거는 오히려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해당 교사는 수업은 계속 중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학생들이 어떠한 경우도 피해를 봐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일방적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건 참다운 교육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세상에 김다연 양 우리 뉴스파이터에도 여러 번 출연해준 고마운 이분 이 어린 진짜 친구한테 세상에 이런 몹쓸 짓을 한 사람이 있었대요. 일단 영상부터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들 해라. 시끄러. 대간을 사랑하는 김다연입니다. 오 학년 때 보이스트롯이 2위 했었고 미스트롯이 3위, 현역강 이번에 3위.
야, 영상을 보면서 진짜 세월의 흐름을 다 느낄 수 있는 김다연 양의 어떤 그 성장 속도도 진짜 느껴지는데 이 뉴스파이트에 나와서도요 저한테 앵그리 앵커 삼촌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진짜 착한 김다연 양이었단 말이에요 진짜. 그러니까요. 이 고운 김다연 양에게 말이에요. 김다연 양은 4살부터 판소리를 시작했다고 와. 해요. 게다가 다양한 경연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보였잖아요. 그랬죠. 뭐 예를 들면 보이스트롯에서 준우승했고요. 미스트롯2에서도 3위를 했고요. 와. 한일 가왕전에서는 이제 한국팀이 1등을 하면서 MVP를 김다연 양이 거머쥐었거든요. 그랬어요? 이렇게 다양한 경연에서 우승을 하기도 하고 MVP가 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경력도 좀 되고 나이가 좀 많이 들었나 했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16살이에요. 그런데 이 16살인 어린 가수 김다현 양과 김다현 양의 아버지인 김봉곤 씨를 모욕하는 글을 반복해서 올린 한 50대 남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 남성이요. 네네네, 말씀하세요. 네, 최근에 법의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김다연 양 진짜 칭찬해줘도 모자랄 판에 무슨 심한 욕설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2023년 7월부터 4개월간 이 58세 남성이 이 방송국 인터넷 시청자 게시판에 김다연 양과 그의 아버지 김봉문 씨에 관해 각각 73회, 76회에 걸쳐서 모욕글을 게재한 혐의로 와, 기소가 참 됐습니다. 부지런도 해 진짜. 네네.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가치 평가로 보고 모욕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모욕죄는 통상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사건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본 것 같은데 이 재판부는 피해자들, 특히 어린 나이의 피해자 김다연 양이 감내하기 쉽지 않은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박주혜 변호사님 이런 걸 이게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닌 게 지난번에 뉴스파이터에서도 오유진 양, 진짜 요즘도 트로트 신동으로 뜨고 있는 오유진 양도 비슷한 일을 겪어서 뉴스파이터가 같이 분노해 준 경험이 있는데 기억이 있는데 지금 왜 이런 일이 끊이지가 않아요? 가끔 우리 사회를 가 보면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에 대해서 좀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대리를 했던 이 김다연 씨 측의 변호인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인의 인격권도 존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맞아요. 일침을 가했습니다. 특히 나이 어린 연예인과 그 가족을 상대로 한 이 근거 없는 악의적 게시글의 파장은 너무 심각하다라고 맞아요. 꼬집었고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서 특정 연예인에게 상처를 주는 게시글이 사라지길 바란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모욕죄 같은 경우는요. 이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의 벌금이거든요. 사실상 법정형 자체가 높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 재판부도 이번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엄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50대 남성 어디 앉아서 이렇게 손가락만 놀리는 그 못된 그 행동 반성하세요. 김다연 양은 열심히 땀 흘려서 자기 힘으로 정말로 돈 벌고 부모님 위해 효도하는 그런 효녀예요. 정말 부끄러운 줄 알기 바라겠습니다. 어머나. 김현숙 씨 하면 우리가 그 유명한 그분 우리 익히 알고 있는 그분이잖아요. 이담 아나운서. 그렇죠. 날씬한 것들은 가라. 까려! 자연분만 맞아, 무유수유했던 네. 출산드라 김현숙 씨잖아요. 출산드라로도 알려졌고 영애 씨로도 알려진 맞아요. 예, 유쾌한 코미디언이자 또 배우 김현숙 씨가요. 최근 방송에 나와서 가슴 아픈 가족사에 대해서 공개를 했다고 해요. 어허. 김현숙 씨의 친아버지가 이제 어릴 때 술도 많이 드시고 외박도 잦아서 부모님이 자주 싸우셨다고 합니다. 결국 김현숙 씨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김현숙 씨의 어머니께서는 홀로 그래서 3남매를 키우셨대요. 아이고. 그 3남매를 두고도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기까지 어떤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네.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 어버이날에 제가 진짜 느끼는 걸 아빠한테 편지를 썼었어요. 아빠, 외박도 하지 마시고 항상 엄마랑 좀 그만 싸우시고 우리랑 주말에도 놀러도 좀 가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진심 어린 이제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두 분의 사이를 좀 이랬으면 좋겠다고 내 딸이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편지를 전날 탁 써가지고 고이고이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시기 전에 이제 그 식탁 위에다가 탁 얹어놨어. 아빠가 이제 나오셨어요. 밖에 소리가 탁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나와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어디 건방지게 아빠를 조롱하냐고. 너무 이제 무섭고 놀랬어. 오늘 퇴근하고 집에 와서 보자 이러는 거. 딱 들어오셨어. 네. 딱 부르더니 이제 꿇어 앉으라고 그러더라고. 꿇어 앉았더니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뺨을 때리셨는데 내가 이렇게 날라갔어요. 그때 엄마가 이제 이게 나 혼자만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는 아이에게 마저 이렇게 폭력까지 쓰는 모습을 보시고 이거는 억지로 내가 결혼 생활을 유지해봐야 좋을 게 없겠다라는 결론을. 세상에 듣는 저희도 지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세상에 그 진심 어린 편지를 썼다고 어머 세상에 손찌검을요. 세상에. 저때 아버지에게 뺨을 맞고 날아갔다라고 묘사를 했잖아요. 이렇게 어린 시절에 폭행을 당하면 그 순간이 영원히 기억된다라고 할 정도로 트라우마가 안 그러겠어요, 오래 남는 걸로 진짜. 알려져 네. 있죠. 김현숙 씨가 유년 생활을 하면 너무 무섭다. 정말 어두운 시기였다. 이렇게 회상을 하고 아유. 있는데요. 앞서서 말을 했듯이 김현숙 씨의 어머니는 그동안 남편 동안 괴로워도 참고 지내다가 이 초등학생 딸마저 남편, 그러니까 김현숙 씨의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혼을 결심하게 됐고요. 이혼 후 30년 넘게 3남매를 키워내셨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물론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인가로 기억되는 그때 당시 편지 내용을 이제 기억에 의존한다고는 하지만 설마 그때 당시에 딸로서 조롱을 했겠어? 그리고 내용도 보세요. 아빠 외박도 하지 마시고 외박을 했으니까 외박도 하지 말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엄마랑 그만 좀 싸우시고 우리랑 주말에 놀러 좀 가시고 존칭도 넣었잖아요 편지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렇게 어디 뭐 조롱이라고는 뭐 흠잡을 데 하나도 없는 그런 편지인데요 뭘. 그리고 인과관계를 굳이 따질 것도 없이 왜 아이들은 꼬추로도 때리지 말라 그러는 맞아요.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 더군다나 딸아이를 그렇게 손찌검을 하셨다는 아우, 게 세상에. 믿겨지지가 않고 오죽하면 그 어머니께서 그런 결심을 하셨겠습니까? 세상에. 이제 홀로 경제적으로 풍족치 않은 가운데 3남매를 키운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김현숙 씨가 그 본인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를 내가 돈은 없어도 우리 자식들 기는 죽이지 말자 이런 신조를 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본인을 다듬고 또 아이들을 키우고 이렇게 그래요? 열심히 사셨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래서 다행히 이 김현숙 씨가 가운데고 위에 오빠가 있고 남동생이 아, 그래요? 3남매가 있는데 자식들이 다 잘 커졌다고 합니다. 어머나. 김현숙 씨는 뭐 유명한 개그우먼이었다가 이제 배우 생활하고 있고 맞아요, 네. 위에 오빠가요. 네. 대학병원의 피부과 교수래요. 대박 사건. 와.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너무 정말 행복해하시고 그랬는데 네. 함께 TV에도 이제 출연하게 돼서 나보다 오빠가 더 유명하게 생겼다 아하. 이러면서 김현숙 씨도 은근히 이제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또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네. 자식 농사 이렇게 잘 지으신 우리 김현숙 씨 어머니 60대에 재혼에도 골인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정말로 이게 어머니의 힘이에요. 그 어려운 그 가정사 우여곡절을 겪고도 3남매를 정말 훌륭하게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셨는데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어머니의 그 길을 살아온 그 길을 사실 뭐랄 공교롭다 할까요? 김현숙 씨도 사실 조금 비슷한 이 삶을 걸었잖아요. 사실 김현숙 씨도 지난 2014년에 동갑내기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결혼을 했다가 결혼 6년 만인 2020년에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10살 아들을 혼자 키워오고 있는데 이혼 과정을 겪으면서 상당히 힘들었다고 해요. 그때 가장 고마웠던 사람이 바로 새아버지라고 합니다. 밀양에 살던 새아버지의 제안으로 김현숙 씨가 아들과 함께 한동안 밀양에 가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네. 당시에 새아버지가 물놀이를 좋아하는 아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왕복 60km 거리의 온천에도 데려가고 축구도 함께 해줬다고 하는데 김현숙 씨는 새아버지에게 너무 감사하고 이혼 후에 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었던 건 바로 부모님의 도움이 컸다고 해고했습니다. 야, 이게 너무 감동적인 게요. 사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박주 변호사님. 김현숙 씨의 새아버지 입장에서는 지금 당신이 새롭게 만난 김현숙 씨 어머니와의 삶만 인생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김현숙 씨는 물론이고 김현숙 씨의 그 아이 그러니까 새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손자
와, 손자까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 쉽지 않잖아요. 네, 엄마가 이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안 그래도 이제 김현숙 씨 주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혼 후에 이렇게 혼자 살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다시 시작해보라 이런 권유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 김현숙 씨는 지금은 아들도 키워야 되고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럴 틈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김현숙 씨 바쁜 것도 바쁜 거지만 지금 생활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이 김현숙 씨는 아들이 종종 엄마 같은 사람이 내 엄마라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지치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순간이 올 때도 이런 아들의 말에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세상에. 그래서 아들과 함께하는 지금 생활이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해진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고를 있고요.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방영 예정인 이 새로운 드라마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김현숙 씨는 밥 안 드시도 배부르시겠어요. 얼마나 아이가 철들었어요. 엄마가 나는 제일 좋아. 그게 세상에 엄마가 돈 줄 때가 좋아. 그런 말도 아니고 엄마가 좋아. 그렇게 말한다는 게 얼마나 대견해요. 정말로 앞으로 아드님과의 삶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되시면 새로운 정말 좋은 인연도 만나시길 뉴스파이터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한 번 들으면 딱 기억나는 이름 앞으로 해도 조항조 뒤로 해도 조항조 씨인데 아니 근데 이담아라도 불효자식이란 게 웬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곧 이제 5월이니까 가정의 달인데 왜 네.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좀 궁금하시죠? 어허, 네. 자, 5월 가정의 달 그리고 이 5월을 유난히 기다리는 남자가 있습니다. 와, 잘생겼어요, 네, 진짜. 조항조 씨인데요. 부산에서 콘서트를 잡혀 있다고 하고요. 오. 또 뭐 광주, 구미, 목포까지 전국을 돌면서 여름까지 콘서트가 쫙 잡혀 있다고 해요. 와. 아마 콘서트에서 부를 히트곡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남자라는 이유로라든지 고맙소, 아하. 사랑 찾아 인생 찾아 웅이 뭐 너무 많은데요. 이 노래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제 가족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요? 아내를 향한 사랑, 또 어머니를 향한 사랑 이런 세상에. 곡들도 있고요. 또 최근에 나온 신곡 얘야 정말 고맙다라는 건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또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가정의 달에 딱 어울리는 가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런데 조항조 씨가 처음으로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나는 불효자식이다 어머나.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건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사실 저는 아버님 얘기하면 불효자식이에요. 아버님 돌아가실 때 임종도 못했고 뭐 그거야 생활고우 때문에 제가 이제 일선에서 일을 하는 때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새벽에 나이트클럽에서 일할 때거든요.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뭐 그때 새벽 4시에 끝나야 가야 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아버님이 되게 엄하셨고 또 항상 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얘기도 못하고 아버님하고 별로 대화도 나누지도 못하고 그때 뭐 딴 따라 뭐 풍각쟁이 한다 그러고 못하게 하시고 이제 이 나이가 되다 보니 가장 소중한 게 뭔가를 알게 되는 거죠. 부모님의 유전자로 제가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고. 얘야 정말 고맙다. 이렇게 결혼도 하고 자식 낳고 사람처럼 살아줘. 정말 고맙다 하셨죠. 평생 한 번도 못 해드렸던 말 사랑합니다 아버지. 누구나 자식으로서 살면서 평생 한 번은 부모를 여의죠. 근데 그 임종을 못하는 아픔, 슬픔이 지금도 가슴 깊이 남아있나 봐요, 전현 평론가님. 예, 아마 조항조 씨가 일하던 당시에 새벽에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다 보니 갑자기 무대를 취소하고 가기도 쉽지 않고 또 팬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수 그러겠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아마 세월이 지나더라도 가슴에 회환이 남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나는 불효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조항조 씨가 가장 역할을 해야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아버지를 떠올릴 때 엄하고 무서운 것만 많이 떠올랐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가 되고 자식도 키워봐야 아버지를 알게 된다라는 건데 맞아요.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도 그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자식을 낳아야만 철들고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말 딱 지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김현주 평론가님 그런 것 같아요. 조항조 씨는 앞서도 여러 들으셨지만 들을 때마다 느껴지는 게 그냥 꼭 어떤 노래의 가사다 그런 게 아니라 마치 대화하는 듯 읊조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항조 씨가 앞에서 불러도 조항조, 뒤에서 불러도 조항조 씨가 되는 이런 유명 트롯 스타가 되기까지 처음부터 꽃길만 걸었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긴 무명 시간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66세. 나이가 꽤 되셨네요. 와, 동안이시다. 대략 그러니까요. 이 조항조 씨가 1979년 록밴드로 출발을 했었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뭐 가요계에 이렇다 할 족적을 남기지 못하고 무려 30년 가까이를 무명에 가까운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30년씩이나요? 네. 그러다가 1997년에 이 남자라는 이유로라는 노래를 발표하면서 야. 큰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이죠. 명곡이죠, 명곡 진짜. 그런데 이 노래가 뉴스에 나올 정도로 유명해지게 된 그 시대상이 있습니다. 뭘까요? 1997년 하면 IMF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낙 어려운 이런 위기가 몰아닥친 바로 그 순간 그 깡드씨 있죠, 깡드씨. 네. 그야말로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었던 뭐 그 넥타이 부대, 그 수많은 가장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할 수밖에 없었던 노래가 바로 이 남자라는 이유로라는 노래였기 때문에 이때부터 굉장한 인기를 모으게 된 것이죠. 그랬군요. 그래서 이 노래가 뭐 당시 얼마나 큰 화제가 되었던지 어떤 애기 업은 여성이 대기실로 찾아오기조차 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니 근데 왠지 아이를 업고 조항조 씨 대기실에 찾아온 여성 뭔가 심상치가 좀 않은데요, 박주 변호사님? 네, 심상치는 않은 건 맞는데요. 사실 되게 좋은 일이었습니다. 아하. 한 여성이 대기실로 와서요. 이 대뜸 조항조 씨에게 한 말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란 말이었대요. 아하. 그래서 조항조 씨가 대체 무슨 일 때문에 감사하냐 물었더니요. 이 여성분이 하는 말이 IMF 당시에 너무 가정이 힘들어서 이혼 위기까지 갔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남편이 노래방에서 남자라는 이유를 열창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고 남편을 이해하게 됐다라고 어머나. 해요. 그래서 결국에 다시 가정을 잘 꾸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감사 인사를 전한 건데요. 이 조항조 씨 노래가 한 가정을 구한 거죠. 아, 세상에. 순간 저는 엉뚱한 생각했어요. 아이 업고 하다. 근데 진짜로 보세요. 이 노래가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위안을 줄 수 있다는 걸 딱 느껴지는 대목이잖아요. 한 가정의 이혼 위기를 구한 거잖아요, 세상에. 자, 노래 그 명곡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요 소리내어 울어볼 날이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는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그 세월이 너무 와, 진짜 명곡이잖아요.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도 직원분들 회식 때 저 노래 많이 부르신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저 노래 불러본 적이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 노래를 좋아하긴 합니다. 오보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가사도 참 마음에 와닿고 IMF 때 제가 고등학생 때인데 공부를 하다가도 나라가 이대로 망하는가 싶은 순간에 아연 실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하. 그때 많은 가장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었고 많은 분들이 힘을 얻었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조항조 씨가 그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히트곡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대중들이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나름의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언인데요. 이 노래 이후에 연이어 대박을 터뜨리는 노래가 있었는데
노래인데 바로 주말 드라마 왕관의 식구들의 OST 사랑 찾아 인생 찾아였습니다. 야. 이 노래는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 합창을 할 정도의 노래라고 하는데 한 번은 조항조 씨가 우르르 무대 앞으로 아이들이 몰려오길래 무대 위로 올라오라고 손짓을 했더니 이 아이들이 이 사랑 찾아 인생 찾아를 합창하더랍니다. 이름은 떼창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때가 조항조 씨에게는 큰 기억으로 남은 것 같은데 네. 조항조 씨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래를 불러줄 때라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준 건 가족이라고도 했습니다. 세상에 조항조 씨는 진짜로 그 가족 사랑, 그 아버지 임종 못했던 그 회한이 이제는 가족 사랑으로 뭐 승화돼서 그리고 그 가족 사랑이 많은 팬분들에 대한 보답, 사랑으로 또 널리 전파되는 거 아닌가. 역시 사랑은 좋은 바이러스 같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어머나 어머나 쓰레기가 있던 곳에 채워진 감동? 이건 뭔가 알쏭달쏭한데요. 세상에 이담 아나운서. 네, 어제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아이스크림 무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인데요. 네. 굉장히 가슴 따뜻해지는 일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무인 가게 감동 손님에 눈물 날 뻔했습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무인 가게는요, 사실 하루만 지나도 쓰레기가 막 여기저기 쌓인대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무데나 버리고 가기 때문인데 지난 일요일에 가게에 온 손님이 네. 가게를 깔끔하게 치워주고 가셨다는 에이, 겁니다. 설마요. 정말 신기하죠. 어허. 대체 어떻게 치워주신 건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네. 네, 사람은 없고 쓰레기들만이 있는 무인 매장에 어머나, 어머나, 진짜. 계산대 아래에도 위에도 아이고. 쓰레기가 놓여 있습니다. 네. 이때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오는 한 남성, 매장 주인인가요? 함께 온 아이와 하나 둘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고요. 휴지를 꺼내 들고는 쓰레기를 안쪽으로 꾹꾹 누르기도 했습니다. 계산대 옆에 놓인 쓰레기들까지 말끔하게 치우는 이 남성이요. 매장 주인도 아니고요. 매장과 관련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손님이었습니다. 에? 아니네. 제가 너무 의심병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김현주 평론가님 사실 저거 마치 그거잖아요. 저 이 무인 매장의 그 사장님께서 오랜만에 아이 손잡고 나들이 와서 보세요. CCTV는 이른바 셀카요. 셀카 찍으면서 아이고 우리 매장 청소하는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글쓴이에 따르면은요. 네. 이분 지인 아니고 어머나. 가족도 아닙니다. 진짜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나. 그러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그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치우는 것은 물론이고 그 매대 위에 있는 쓰레기까지 아주 깔끔하게 치워주고 가셨기 어머, 때문에 세상에. 이 매장 주인 글쓴이로서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전했고요. 어머나. 또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 역시 정말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다 이런 반응도 보여주셨고요. 어허. 지금 자녀를 데리고 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의 이제 거울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정말 앞으로 훌륭하게 자라날 것 같다. 저런 부모에게 자라는 아이는 복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런 반응들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교육, 살아있는 가정교육의 현장이었습니다. 와, 정말 칭찬해 드릴게요. 조금 전에 보셨던 그 훈훈해지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영상도 보셨는데 대박 사건, 이런 일을 하는 인간도 있어요. 이담아노 세상에. 네, 지난 10일 오전 3시 40분쯤에요. 울산 중구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공공기관인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상식 밖의 행동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아무도 없는 고요한 새벽의 구청 화단입니다. 그런데 이때 적막함을 깨고 한 남성이 화단에 뭔가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남성이 화단 이곳저곳에 정성스럽게 뿌린 거는요. 나무에 물 주고 있는 거예요? 발화성 액체였습니다. 어머나. 발화성 액체를 뿌린 남성은요. 양쪽 화단에 불을 지릅니다. 어머머머. 그리고는 그대로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머 세상. 어머머머. 그렇게 남성이 지른 불길은요. 순식간에 몸집을 키워나갔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근데 박주희 변호사님 지금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 게 진짜 저는 처음에 그 나무에
낮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밤에 물 준 줄 알았더니 지금 저런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태어나요. 진짜 행동이. 네, 근데 천만 다행인 건요.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공무원분이 계셨는데 이게 빠르게 이 불이 난 거를 발견을 하시고 이 진화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화재가 난 것을 발견한 이 공무원은 곧바로 소화기를 가져와서 불길을 진화했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적절한 초기 대처와 그리고 이제 빠른 소방 출동으로 인명 피해는 없이 금방 진화는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다행인 거는 네. 건물 좌우 화단에만 이 불이 붙은 것 외에는 별다른 재산 피해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하하. 오늘이야 지금 비가 오는 많은 곳에 비가 오는 날씨지만 진짜 최근까지도 우리가 건조했잖아요. 그래서 건조한 날씨다 보니까 화단에 정말 인화성 물질에 불 붙이면 삽시간에 번질 위험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기 건물에 또 당직선 분도 계셨고 인명피해로 자칫하면 연결될 수 있었는데 아니 근데 지금 이담 아나운서 지금 보세요. 저 상황에서 지금 당직하시는 분이 또 재빨리 신고하셔가지고 지금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일단 CCTV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저런 몹쓸 짓을 하고 지금 현장에서 내뺀 아마 그 인간 현장에 그대로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현장에 내뺐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바로 도망을 갔잖아요. 근데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빨리 잡아야죠 지금. 그래서 CCTV를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남성이 고의로 건물에 불을 지르고는 도망가는데 사각지대로 도망을 간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CCTV에는 그 내용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한 경찰관 분께서 이 남성이 도주한 곳이 순찰차가 주차된 곳 앞쪽 같은데 한번 순찰차에 블랙박스를 확인해보자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블랙박스를 확인해봤는데요. 그 영상 속에서 남성이 도주하는 장면이 그대로 발견이 됐다고 저 합니다. 인간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 인간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쁜 짓을 하면 보통 우리가 뭔가 두려운 마음에 현장에서 막 이 내빼거나 어디 숨거나 빨리 달리거나 어디 산으로 숨거나 뒤에 숨거나 하는데 지금 보세요. 이담아서 지금 저 인간의 모습은 마치 밤에 어디 물건 사러 마트에 물건 사러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진짜. 어디 왜 이렇게 태어나요 저 인간은. 굉장히 침착하기도 하고요. 대체 왜 저런 걸지 정말 궁금하기도 한데요. 저러다 보니까 범행의 이유도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경찰이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서요. 용의자를 특정해서 수배 조치를 내렸습니다. 아하. 그리고는요. 남성이요. 범행 2시간 만에 체포가 됐는데 와. 주거지에서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하하, 일단은 경찰분들의 촉이 대단한 거예요. 뭔가 이 사건 현장에 진짜 주변에서 왜냐하면 범인은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주변에 머물렀을 것이고 그리고 현장에서 내뺀다 하더라도 이 차량의 블랙박스 이 근처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나 이런 데 또는 주변 CCTV에 포착됐을 거란 촉에 일단은 발동했고 그게 정확하게 들어맞은 거예요. 근데 전현 평론가님 저 인간을 일단 잡았다는 게 천만다행인데 잡고 나서 물어봤더니 왜 저런 짓을 저질렀답니까? 예, 경찰에 검거된 후 일단 이 남성은 본인이 불을 질렀다는 범행 사실을 인정을 했는데요. 정확한 원인은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특이점이 발견되었다라고 해요. 이 남성이 본인이 불을 지른 저 건물, 울산에 있는 구청에서 몇 년 전에 근무를 했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앞으로 경찰의 심층적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일단 저 인간의 몹쓸 행동 범행 동기를 따져보기 전에 박선배 변호사님 최근에 공교롭게도 최근에 어떤 방화 또 그런 어떤 무시무시한 이 일부러 불내는 사건이 너무너무 많아요. 솔직히 현직에 계실 때 경찰로서 방화를 통해서 이게 혹시 모방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방화는 한번 이루어지면 인근에서 또 다른 범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방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연이어서 방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모방 범죄로 또 다른 인물이 방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심리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전국에 어느 지역에 누가 불을 냈다 하더라 그러면 혹시 그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 나도 혹시 그런 진짜 나쁜 마음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잡고 보니? 특히 방화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곧장 체포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다른 인물이 자신도 방화 범죄를 저지르고 숨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 모방 범죄를 낳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최근 봉천동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의 경우에는 극단적 선택을 예정하고 억하심정으로 불을 저질렀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인데 이 사건은 상당한 야간에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검거되지 않을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상과 달리 곧바로 검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분의 촉이 정말 큰 역할을 한 건데, 근데 박주희 변호사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차제에 다른 강력 사건도 법이 엄단해야겠지만 이런 방화 사건은 자칫 잘못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뭔가 무거운 처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 방화죄 같은 경우는요, 법정형도 굉장히 높습니다. 뭐 현주 건조물 방화죄 같은 경우, 현주 건조물이라는 건 사람이 있는 건조물에 방화를 저질렀을 때 처벌하는 범죄인데요. 이 최고 사형까지 처해질 수가 있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공용 건조물, 그러니까 중구 청사라고 했으니까 네. 이런 공용 건조물에 대해서 했을 때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재산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사실은 피해가 확산이 되고 거기서 인명 피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형 자체도 굉장히 높고요. 실제 처벌 네. 수위도 굉장히 높습니다. 저런 방화 같은 나쁜 행동은 하지도 말아야겠지만 결코 나쁜 마음도 먹지 말아야겠습니다.